자,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세 명의 영웅, 책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고 싶으시죠? 이 자리에 모실까요? 누구부터 만나고 싶으십니까? 누구? 누구? 유비 소개합니다. 진짜 유비같이 생겼지요. 예. 이 유비 그러면 원전에 이제 유비의 생김새부터 나오는데 유비가 어떤 사람인지 생김새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퀴즈요. 두 번째. 엄청난 상품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어떤 단답형이 아니고요. 선생님, 제가 삼국지에 유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 가지 그 코드를 넣어놨거든요. 그 중에 난 두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자, 지금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제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일단 여기가 이제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여기가 키즈존인 것 같아요. 아니, 어린이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저여줘요 그러면서 자, 우리 친구, 자,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돌아서서, 자, 이쪽. 여기가 지금 키즈존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어린이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죠. 저는 서울 광진구에서 온 송승현이에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어린이 평소에 설미석 선생님 많이 좋아하나요? 네.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은 유비가 1800년 전에 유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친구가 두 가지 이상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어떻게 생겼는지 마이크 꼭 잡고 직접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얼굴은 하얗고 팔은 무릎까지 내려오고 그다음에 귀는 어깨까지 내려왔어요. 정답!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은요, 책을 허투루 읽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은 좀 가물가물해. 어린이들은 다 기억합니다. 자, 그럼 유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두 귀는 어깨까지 늘어섰고 입술은 연지를 칠한 듯 붉고 얼굴은 옥처럼 깨끗했다. 팔은 어찌나 긴지 무릎에 닿고 키는 7자 5치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원전을 읽고 이거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체가 지구상에 있을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실제 유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팔이 무릎에 닿는, 팔이 무릎에 닿고, 네, 팔이 무릎에 닿죠. 눈망울도 청순하고. 근데 이게 지금 지구상의 생물이 아니거든요. ET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유비를 제가 직접 그려왔습니다. 유비입니다. 예, 저 5살 수준의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오른쪽에 있는 건 누군지 어린이들 아시죠? 얘 누군지? 누구? 네, 참 사랑합니다. 그 어린이 한국사대 몸에 나오는 실제 제가 키우는 반려견 제 딸 8살 마르티스 로빈의 모습인데요. 유비가 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 사람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제가 책에서도 밝혔다시피 귀가 크다고 표현한 것은 백성의 소리를 잘 들어주고, 팔이 무릎까지 오는 것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함이며, 입술이 빨갛고 얼굴이 하얀 것은 깨끗한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사론에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실제 원전에 나와 있는 유비의 그 미담은요, 제 해석을 공감 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유비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리더십, 그것은 바로 다 같이 따라해보죠. 의리. 정말 의리하면 유비하면 의리입니다. 유비는요, 조조한테 패하고 형주 땅에서 이제 탈출을 해요. 마치 옛날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한자로 애굽이라고 그래요, 이집트를. 그래서 이집트 탈출기를 성경에 뭐라고 적었어요? 이집트기, 출애굽기 이렇게 적잖아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형주를 탈출을 합니다.
군인들이 행군을 하면 빨리 탈출할 수 있는데 남녀노소의 병든 노인까지 섞여 있으니까 행군이 늦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와가지고 유비 손을 잡고 간곡하게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습니다. 주공, 백성을 두고 가셔야 됩니다.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챙기려 하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고 훗날을 도모해야 이 백성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안타깝지만 이들을 두고 우리가 먼저 빠르게 후퇴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제갈공명의 말에 공감하고 이것은 정말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유비가 상상도 하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공명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일하죠. 백성은 나를 버릴 수가 있지만 나는 백성을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공명이 할 말을 잃은 거죠. 뭐라 그래 여기서. 그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공명은. 그 공명은 유비 도와준 지 얼마 안 돼요. 일종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아마 공명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래서 유비 하는구나. 이래서 유비 근처에 관우장비 같은 명장들이 믿고 따르는구나라고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잠시 뒤 한 장수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유비에게 달려옵니다. 바로 조자룡이었습니다. 조자룡은 품에 강보에 쌓인 아기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탈출을 하는 동안 자룡에게 유비가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죠, 깐난쟁이 아기 아두를 맡기고 탈출을 했는데 이 조자룡이 조조군하고 싸운다고 놓친 거예요. 큰일 났구나, 내가 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타고 적진 안으로 다시 들어가. 형수님, 아두 도련님 찾다가 큰 형수를 찾았어. 안전하게 군사를 다 줘. 그리고 후퇴를 시킵니다. 그리고 둘째 형수를 찾아가는데 이제 우리 책에 묘사가 돼 있죠. 둘째 형수가 창에 찔린 채 이렇게 우물가에 이렇게 아이를 안은 채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창을 뽑아내고 형수하고 아이를 들쳐업고 탈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형수가 말리죠.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나까지 데려가면 우리 아이 아두도 죽습니다. 전 됐으니 아이 데리고 탈출하세요. 안 돼요 형수님, 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잠시 우물에서 물 좀 먹고 올게요. 그러면서 피척 우물로 가서 그만 우물 속으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형수님! 그리고 뛰쳐갔는데 이미 형수는 목숨을 끊었고 거기에는 형수의 치맛자락만 우물 끝 모서리에 찢겨져 너덜거리고 있었어. 통곡을 하면서 조자룡은 형수의 치맛자락을 뜯어서 강보에 쌓인 아두를 가슴에 얹고 꽁꽁 묶어 그리고 형님께 되돌아갑니다. 말을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비한테 온 거예요. 내리자마자 유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공, 죽여주십시오. 제가 별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가족을 지켰어야 되는데 둘째 형수님을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두를 그러고 봤는데 아두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아니 괜찮았는데 그러면서 흔들었더니 다행히 앙 하고 우는 거예요. 잠이 든 거예요. 아두가 품속에서. 다행이네요. 제가 아드님을 살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두를 유비한테 안겨주니까 여기서 유비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갑자기 깐난아기 자기 아들 아두를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려요.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제갈공명하고 이 조자룡이 깜짝 놀라고 바닥이나 아두를 집어서 아니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유비가 하는 말이 이 못난 내 아들놈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장수를 잃을 뻔했구나. 정말 고생이 많았다. 그러면서 조자룡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에 수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분노하죠. 특히 어머니들이 싫어하죠. 아빠가 아니죠. 근데요, 이게 이제
18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감안해, 또 민중의 어떤 이야기도 더해진 거니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는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적어도 당시 조자룡과 공명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팽개쳐가면서 나를 먼저 걱정해주는 나의 주군, 딱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공명의 덕심은 유비의 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비에게서 배울 두 번째 리더십 따라해 볼까요? 인재를 대하는 겸손의 자세. 공명을 소개받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구하러 어떻게, 보통 이제 회사로 따지면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면접할 때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인재를 찾아갔는데 처음에 몇 번을 퇴짜 받아요? 2번 일단 퇴짜를 받아요. 갔는데 여행 갔다 그러고, 또 갔는데 또 여행 갔다 그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절이 바뀌어가면서까지 공명을 찾아가는데 3번째까지 찾아갑니다. 그게 그 유명한 무슨 초려? 가서 공명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책에선 재밌게 각색을 했지만 실제 원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공명을 얻기 위해 유비가 간곡하게 뜻을 전하고 뚝뚝 눈물을 떨어뜨려. 공명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소문난 황실의 피가 흐르는 이런 황제의 후예가 와서 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나. 사나이는 태어나 3번을 운다고 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3번을 운다 했는데, 아니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나를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다니, 내 이분과 남은 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공명은 몰랐죠. 유비는 시도 때도 없이 운다는 사실을. 이분이 갱년기가 일찍 와서요, 이 책 보면 알겠지만 그냥 힘만 주면 눈물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명을 얻었어요. 이후에 유비는 공명을 선생으로 모십니다. 유비하고 공명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는지 아세요? 20살 차이가 나요. 아들 같은 공명한테 말을 안 낮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비하고 관우하고 그러는 거예요. 형, 뭐야, 아이고, 애한테 왜 그래요? 좀 그만 좀 해요. 보기 뭐해요? 그러니까 유비가 한 말이 있어. 아니다, 아우들아, 내가 저 공명을 만난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도 같다. 더 놀라운 건 내가 물고기고 공명이 바다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지교? 수어지교의 어원입니다. 여러분들, 바다는요, 물고기 한 마리쯤 없어도 상관없어. 근데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죽죠. 유비 나는 물고기요, 공명은 바다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에서 얼마나 인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췄는지 몰라요. 이런 유비의 겸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유비는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황제가 되잖아요. 뭐 때문에? 가슴 하나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왔습니다. 귀대의 자녀를 미래 리더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절대 이 아이가 완벽해질 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완벽함은 리더의 조건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리더의 미덕이다. 완벽한 사람 근처에는 사람이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똑똑한 조조 옆에 책사들이 다 떠나거나 내쳐진 거죠. 절대 리더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내가 타고난 덕성 한 가지만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면 나의 부족함은 누가 채워준다? 나보다 더 훌륭한 수많은 팔로워들이 채워준다는 것을 1800년 전의 유비가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